이번 지선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상 저는 민영화라고 보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민영화 이야기를 이재명 위원장하고 송영길 후보 등이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송영길 고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민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찔리니까 아야 하면서 고발하는 거죠.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은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두 고발한다는 이야기에 예. 깜짝 놀랐어요. 이거야말로 검찰 공화국을 지금 증거를 보여주고 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만 고발한 게 아니라 그 개인 블로그에 글 쓴 사람들까지 싹 다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완전 이명박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 공명선거본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김웅이 본부장이에요. 그 고발 사주가 본부장인데 여기 쓴 글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민영화 반대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일부 후보자 정치인 게시물 유포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게 골 때리는 게 봐봐. 민영화 반대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대. 이게 비문이야, 비문. 그렇죠. 민영화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건데 민영화 반대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간단히 말하면 이게 이슈화 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싫은 건데요. 오히려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렇죠.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고발해도 사실 이렇게 고발의 효력이 없는 게 낙선 목적이라는 게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푸른 나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사실이 적시가 돼야지 대상이 그게 있어야 범죄 되는 혐의가 거죠.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낙선이 누구 그러면 이번에 출마한 모든 국민의힘 후보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그 처벌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것은요. 이미 뭐 이따가 그 이야기 쭉 한번 풀어볼게요. 김대기 등에 의해서 민영화의 어떤 방향성이 지금 나왔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반대가 선거 캠페인 중에 일부인데 이게 마치 무상급식 같이 바람을 타버릴까봐 초장에 잡겠다는 건데 얘들 그냥 독재하는 거예요. 독재 회기라고 보는 게 맞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세게 반응을 해주면은 우리로서야 뭐 나쁠 건 없다고 땡큐지. 봅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꾸 민영화 반대가 뭐야? 그러면 그걸 또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그래?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더 독려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쪽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민영화 반대할 수 있잖아. 그리고 원래 우리는 항상 민영화 반대해 그러니까요. 왔어요. 뭘 새삼스럽게 그리고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놀라는 거야. 민영화 중에 그러니까 뭐 전력, 뭐 물, 수도 이런 것들은 이제 요금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의료 민영화는 사람들이 상상을 잘 못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의료 민영화가 됐을 때 우리가 딱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병원에 가도 치료를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라 그래가지고 모든 병원이 국민의료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처럼 아무 병원에 나가도 무조건 치료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민영화가 되고 나면은 내가 가입된 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원에만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을 앰뷸런스를 탔어. 그런데 제일 먼저 신분증 확인하고 나서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바로 가까운 병원을 가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그 민영화가 된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가 먼저고 만약에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버려놓고 가는 거예요. 자, 어쩔 수가 없어. 그 민영화라는 게 지금은 우리 민영화 할래요란 말을 하지 않아요. 꼼수를 쓰는 거야. 민영화와 같은 말 한번 볼게요.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민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경쟁력 향상. 이거 민영화를 시작할 때 하는 대표적인 말이죠. 경쟁적 시장 구조. KTX하고 SRT가 경쟁해야 되는데 같은 노선을 경쟁하지 않아. 다른 노선 경쟁이 되니? 시장 개방, 지분 매각, 민간 중심, 이익 공유, 경쟁 체제, 독점 완화, 민간 이탁, 경쟁 체제 도입, 경영 선진화 이게 다 민영화의 다른 식의 조삼모사 같은 꼼수인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놓고 우리는 민영화라고 말하지 않았다? 라고 이런 말들을 걸면서 민영화란 말 꺼내면 다 고발해버릴 거야. 여기 표현 하나 빠졌네요. 경영 합리화. 경영 합리화. 예. 자,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이번에 전기 민영화 야수님 또 이제 그쪽 전문가니까
뭐 무슨 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다 그 꼼수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고 인천공항공사로 한번 가볼게요. 정말 심플한 이야기야. 되게 쉬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명박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공기업 선진화. 아따 좋다. 공기업 선진화. 이 말이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야. 야, 이 공기업이 철밥통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예. 이거를 선진화시키면 좋아질 것처럼 말을 하면서 결국 지분 빼먹기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 기사 일부인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을 한 김 실장은 MB 정부 시절인 김대기 말하는 거 비서실장. 2011년 청와대에서 경제수석 비서관, 2012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지낸 전력이 있다. 2011년은 국민들의 반대로 잠시 주춤했던 민영화가 MB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다시 시도되던 시기였다.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을 맡고 있던 핵심 인물이 윤석열 청와대에서도 핵심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김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최근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혔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사실은 지난 2010년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인천공항공사법을 공사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말로는 민영화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꼼수인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 자, 봐봐요.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지분 40%로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다라고 김대기가 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국회 나와서. 40% 지분이라고 해도 주식이 상장된 기업은 주주에 대한 이익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생겨.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이는 상장된 모든 주식회사에 똑같이 적용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의 경우에 51.1%의 지분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데 한전의 나머지 그 주주들 있잖아요. 이 사람 자기들이 이익에 부합해야 되니까 한전의 요금 인상을 꾸준히 요구하는 구조야. 항상 이런 식인 거지. 40% 매각하면 40%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인천공항에서 이익이 그것밖에 안 돼?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공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1조 이상의 이익을 올리는 공기업 중에 알짜 기업이야.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여행 것 때문에 좀 덜했지만 인천공항공사 영업이익은 2017년 1조 4,600억, 2018년 2개 이익, 매출이 아니고 2018년 1조 2,900억, 2019년 1조 2,800억 원이었어요. 전 세계 1위예요, 여기가. 100% 주주인 정부에서는 매년 평균 4천억 원이 배당돼요, 국민들한테. 국고로 들어간다고. 예. 근데 만약에 40%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을 하면 그 중에 1,600억 원의 배당금이 주주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민영화가 아니고 뭐야? 이게 핵심이라고. 아니 본인들이 항상 말하는 인천공항은 알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알짜 기업인데 뭘 거기서 또 민영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서 바로 왜 이들이 민영화를 하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히드로 공항 예를 많이 드는데 이게 뭐 그 거리당 공항세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히드로 공항의 그 공항세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으로 바로 온다고 치면. 네. 그렇기 때문에 히드로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지 않고 뭐 파리를 들렸다 온다거나 유럽은 그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꼼수를 쓰자면. 그런데 공항세를 굳이 20만 원, 30만 원씩 내가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 공항세가 항공권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항세를 따로 내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떤 공항이 민영화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민영화된 공항에서는 공항세를 이만큼 더 받기 때문에 항공 요금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 무작위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민영화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게 그러니까 수자원 공사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997년 IMF 때 그러니까 그 IMF가 우리나라에 공기업에 대해서 민영화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공기업의 민영화 이슈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98년도 당시에 한전이 주식시장에 나온 거예요. 민영화를 목적으로. 상당했죠.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다 중단시켰죠. 그래서 근무기 운동하고 해가지고 외채를 갚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영화가 시작됐다가 중단된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인데 수자원공사는 그 밑에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회사들은 빠르게 민영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모기업만 민영화가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영 효율상 그러니까 자회사가 공기업이 아니면은 거래가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다시 자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화시킨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중으로 회사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 왜 기존의 자회사를 다시 편입시키지 않고 새 회사를 만드느냐? 퇴직 직원들이 가서 또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자회사였던 회사에는 이미 자리가 다 찼기 때문에 새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면은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모기업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는 자리를 또다시 만드는 거죠. 이런 구조들이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뭐 한국전력, 뭐 한수원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구조들이. 이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인천공항공사 같은 데는 잘 나가니까 세계 1위의 공항이니까 거기서 이제 빼먹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정반대 논리를 적자를 보는 공기업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해. 야, 여기 적자 보니까 선진화 시켜서 이익 보게 만들어야 돼. 근데 공기업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위치는 뭐냐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 세금이라는 게 각종 여러 군데에 엄청나게 투입이 되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예를 들면 공항도 마찬가지고 수도, 전기 다 마찬가지인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부의 재분배의 가장 명확한 수단이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율 자체가 높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 세금이 투입돼서 국민들이 실제로 왜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할 때 지금 교통비로 그러니까 거기 타기 힘들어요. 그러면 타기 힘든데 그게 세금이 투입되니까 세금 부자들이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자들이 많이 내는 만큼 부자들의 세금이 투입돼서 서민들이 조금 더 싼 가격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 모조리 시스템을 다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민영화, 사형화, 선진화 이런 거는 IMF 이후에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잠깐 세계를 휩쓸었던 약간 유행 같은 거예요. 지금은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줄이고 큰 국가, 큰 정부론 그래서 국가 예산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그 김기영 서초구청장 후보가 했던 이야기예요. 정치는 약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돈 많이 가진 자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통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요거를 우리 세금 안 낼 거야. 우리가 세금 안 낼 거야. 차라리 이런 공기업들을 민영화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만들거나 어떤 특정 기업이 그 이익을 보게 만들거나 하는 구조로 가자. 그 의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거기다가 돈 많은 자본가들이 돈을 더 벌게끔 만들어주는 의도. 이거를 민영화가 아니네. 그러니까 지분 40%만 가져가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조삼모사라는 거죠. 그냥 민영화예요. 또 사실은 민영화는 또 돈 많은 사람들을 돈을 더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국적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짓고 싶다. 근데 거기에서 그 나라가 나의 국적을 원해.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국적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 정부에서, 이 보수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 이런 말 자체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조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정부라는 말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잘 모르는 우리 초딩 안철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정치를 그냥 똥구멍으로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났나 봐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죠. 예. 빈익빈 부익부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더 많이 벌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그 빈익빈 부익부라는 게 다른 말로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들한테 아무리 일자리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해봐야 안 됩니다. 바이든이 이번에 한국 뭐 자동차, 현대자동차 공장 유치해 가면서 바이든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몇 개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9,000개, 9,000개. 10,000개도 안 된다고. 일자리 안 만들어져요. 그럼 사람들 일자리가 없으면 어떡해요? 일상생활을 먹고 사는데. 그래서 이재명의 기본소득 같은 게 기본소득. 등장하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은 엄청 많이 벌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벌어들이는 돈은 세계 10위권 이상이 됐는데 가진 자들한테만 가. 근데 사회가 양극화돼가지고 다수 국민이 거위처럼 살아.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거는. 예. 쓰는 사람만 쓰게 만드는 이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여서, 그러니까 뭐 더 길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예를 들면 한국가스공사가 두바이 어느 광구에서 그 광구 채굴권을 매입을 하는데 그 지분을 쪼갭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전체 채굴권 20%를 매입하는데 1조 2천억이 들어가. 그러면 정부에서 5천억을 내고 민간에서 7천억을 조달합니다. 그 7천억 조달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모펀드가 들어가요. 근데 그 1조 2천억 광구 채굴권에 대해서는 권리는 한국이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수익은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5대 7로. 그 5대 7에서 그러면 그 7을 가져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름 없는 부자들이 그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가스가 들어오면 전국으로 분배가 되죠. 분배가 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가스관을 관리하고 안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돈을 쓰기 치러가지고 다 공기업으로 넘깁니다. 비용들을. 그러니까 진짜 돈은 그 위에서 빨아넘기는 거예요. 빨아당기는 거예요. 방청객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가스뿐만 아니라 전력에서도 있습니다. 발전소를 만들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에서 두산에서 그 뭐 천연가스 발전소를 만든다. 그러면 두산이 100% 짓는 게 아니에요. 가스 그러니까 전력공사가 30% 지분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왜냐? 그 발전소를 만들고 전기를 생산해서 배송하는 이 모든 시스템은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은 한전이 하고 돈은 나머지 70%가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요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은 꾸준히 납부하고 있지만 그게 모이고 모여가지고 가져가는 건 결국엔 정부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가 모르는 이름 네. 모를 부자들이거든요. 저희 고고싱님께서 잠깐이라도 민영화하길 바람하셨는데 좆되는 거예요. 그냥 봐봐. KT가 민영화됐어. 한국통신이. 우리 삶이 뭐가 나아졌니? 뭐가 나아졌니? 한국 담배 인상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국가가 국민들 세금으로 열심히 공기업을 하나 키워놨어. 이걸 어떤 놈인가가 홀라당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개인은 아니에요. 이런 민영화는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뭔가 열심히 만들어놨더니 민영화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지진 않아요. 주주들이 배당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 당연히 민영화 반대인 거고 이건 선거 이슈가 아니라도 당연히 민영화 반대를 걸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때 일했던 자들이 추경호는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그 산업은행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추경호가 그때 재정부 그러니까 재무부에 있을 때 그거 담당자잖아요. 외환은행. 외환은행 매각할 때 그 담당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았던 시대인데 매각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게 추경호란 말이에요. 아, 론스타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기재부에 있던 그 추경호나 김대기 같은 사람들이 이명박 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던 자들이 지금 여기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쟤네들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영화 반대할 수 있잖아. 예. 근데 김대기가 말을 했어. 인천공항 한 40%쯤 팔아가지고 자본을 만든다는데 이때 도대체 무슨 자본을 만들고 아니 매년 영업이익이 1조 원씩 버는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김대기가 의심스러운 건 본인이 또 맥쿼리 출신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아, 맥쿼리 하면 또 MB가 생각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래요. 우리나라의 맥쿼리가 만든 기반 시설들이 겁나게 많아요. 예. 내 고향의 외곽도로도 맥쿼리가 만들었어. 거기를 만들려면은 두 가지로 유지할 수 있지. 하나는 통행료를 받거나 아니면 지자체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돈을 대주는 거예요. 이번에 박원순 시장 때 뺏어온 게 지금 지하철 9호선. 그것도 민영화 됐던 거를 맥쿼리랑 관련 있는 거를 네. 다시 환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검은머리 외국인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외국 자본인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외국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투자를 한다니까 그때는 완전히 박수 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용 요금만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맥쿼리가 외국인이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의 자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은머리 외국인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한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외국 자본인 것처럼 들어와서 나라를 말아먹는 행위. 이거는 다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민영화는 재앙입니다, 재앙. 만약에 지금 아까 말한 그 히드로공항 같은데
그게 사용 요금이 한 5배 비싸다면서요. 민영화된 예. 그 구조가. 네, 네. 사용 요금이 비싸지면 어떡해? 비행기 요금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에 공항은 우리가 자주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 전기 수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재앙에 가깝지. 그렇죠. 전기는 뭐 이런 상황이 만들면 안 되니까 니들 민영화 안 한다고 해도 민영화 반대라는 구호는 내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고발해? 웅아, 그 김웅. 그 고발을 하겠다는 이유는 민영화 이슈가 그만큼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영화를 계속해서 이슈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튼 민영화 절대 반대하는 거고요. 얘네들 하는 짓이 이런 거죠. 우리 민영화 안 한다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니들 왜 가짜뉴스 말하냐, 민영화라고.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나 이재명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 한다고 말을 해. 윤석열 입으로 말하면 이번 선거에 이슈로서 확 사라질 거야. 근데 마치 컴백 이명박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또 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런 게 있어. 이번에 그 우리가 지난주 방송할 때 용산공원 개방한다. 시범적으로 개방한다. 그랬더니 거기에 막 발암물질이 수도 없이 나온다고 비판한 적 있죠. 우리 방송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었네, 들었어. 아니, 이렇게 말하면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고. 그거 안 한다가 된 거야, 안 한다.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또 언젠가는 하겠지. 하루 만에 철회돼서 선거용으로 불리해질 것 같은 거는 던져놨다가 안 한다고 걷어들여요. 지금 민영화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용산공원 시범 개방.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지금. 근데 저렇게 시범 개방한다고 했을 때도 조건이 붙어 있었잖아요. 체류 시간은 짧게. 2시간. 2시간 이상 머물면 안 돼. 2시간 동안 유해물질 쐬고 돌아가세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정말 이게 너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했었는지 저 홍보 웹자보만 봐도 너무 허접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루 만에 철회도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위에다 시멘트만 바르면 된다고. 아니 근데 이게 나중에 내가 봤을 때는요, 걔네들은 시멘트가 아니고 공구리예요. 뜯어내고 다시 처음부터 이 정화 작업하고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네. 차라리 더 다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얼마나 졸속으로 했으면 이걸 이렇게 하루 만에 철회를 합니까? 특히나 지들이 봐도 좀 아닐 것 불안하거든. 같아.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의 수치가 뭐 정상 범위의 뭐 작은 거는 40배, 어떤 거는 100배 넘는 것들도 있고, 특히나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독성 물질은 정말 이렇게 어느 전 세계 어디에서도 0.001g도 허락하지 않는데 그 이상의 뭐 40배 수치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봐도 불안불안하니까 못 밀어붙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지들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용산 개방해가지고 시민들 오세요 해놓고 지들은 다 안 갈 수가 없잖아. 누군가는 가서 안내하고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그게 겁나니까 못 하는 거지. 야, 오염 정도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원 기준치의 29배, 발암물질 벤젠은 3.4배, 페놀은 2.8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34배, 비소는 39배. 아니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안전하다면 예전에 이명박이 후쿠시마산 괜찮다고 뭐 이렇게 오일도 먹고 뭐 생선도 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본인이 용산공원에서 텐트 치고 48시간 누워 있어 봐야지. 온몸으로 다이옥신 쬐고. 아, 거기서 아마 술상 차려주면 거기서 있을 예, 것 같아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흙에서 머드팩도 하고. 예. 그렇지. 그러니까 문 대통령 시대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한국을 아주 절로 봤다는 거죠. 미군이 들어와서 남의 나라 땅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막 오염물질이고 기름이고 막 들이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오염돼 있겠냐고. 이게 만약에 그 당시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분이 쩍거리던 나라가 아니고 영국 같은 선진국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왜 기본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옛날에 지하실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면서 방송하던 때 그때 방송한다고 칸막이를 했잖아요. 그 칸막이를 할 때 그래도 좀 돈이 든 거거든. 근데 주인이 부득불 그걸 해체하고 나가라는 거야. 다 뜯어주고 가라는 거야. 뜯어주는데 내가 돈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기본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기본인데 미국과 협상이 안 돼.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천문학적 돈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맞아. 윤석열이 아이 됐고 오염 정화는 됐고 우리가 일단 공원 만들 거니까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가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공원을 만드는데 거기다 공구리를 쳐. 흙을 밟게 만들어주고 잔디를 만들어줘야지. 다이옥신이 무서워, 귀신이 무서워. 귀신. 그것이 정답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따 2부 이야기 하겠지만 굉장히 심각해요. 네. 나 정말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은 아니지만 방송한 세월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뭔가를 보는 눈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권 처음 봅니다. 박근혜 때도요. 국민 눈치 보느라고 못했던 거 겁나 많거든. 얘는 완전히 겁대가리 짱 박아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 이제 뭐 이따가 다시 2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자 어쨌건 이런 식인 거예요. 민영하고 뭐 용산 공원 개발이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